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 김원장 경제학전 대표와 경제 이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튼 경제 코너입니다.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 이른바 한한령 완화가 되느냐, 또 서해에 설치된 중국 불법 구조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듯한데, 우리의 최대 교육국이지만 이제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보다 적자가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학전 김원장 대표와 중국 경제 그리고 한중 교역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장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우리가 수출 첫 7천억 달러 돌파했는데 이게 세계 6번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보다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인데 우리가 이제 7천억 달러 수출했는데 일본이 7,300억 달러 수출하니까 일본도 거의 따라잡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일본 경제를 물론 따라잡은 건 아니고 일본 GDP는 우리 GDP의 2배가 넘는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는 한 40%나 되고 일본은 20%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석유 수출하는 나라들 빼고는 지금 수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네. 아까 그 네덜란드가 4위인데 네덜란드는 또 중개 무역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는 만들어서 수출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네네. 보면 지금 우리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다음에 우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네. 이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늘어나는 게 절대 목표이고 그거는 뭐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내수가 문제잖아요. 내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돈 많이 벌어와서 안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2015년부터 우리나라가 보면 연평균 한 성장률이 한 2.8% 정도 성장을 했는데 10년 동안 그 이후로 내수는 연평균 3.4%씩 높아졌으니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내수 성장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을 해도 안에서 잘 크지 않는, 그러니까 가계부채 등으로 우리 가계가 쓸 돈이 없고 정규직이 점점 줄다 보니까 실질 임금도 오르질 않아서 내수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그나마 밖에서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이제 7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걸로 겨우 1% 성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냐를 알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인구도 2배 넘고 근데 이제 그런데도 우리가 일본만큼 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대만 인구의 2배가 넘거든요. 네. 대만 인구가 2,300만이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대만이 지금 우리 수출 거의 따라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또 우리 수출 7천억 달러 중에서는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네. 이건 뭐 사실은 반가운 일인데 또 걱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7천억 달러 중에 우리가 이제 1,600억 달러가 반도체 팔아서 번 돈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만 보면 2차 전지 안 팔렸고 석유화학 제철은 10% 넘게 수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20% 넘게 늘면서 그런데 이제 좋은 건 AI 시장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거대하게 커지면서 올해 반도체 경기는 더 좋을 거라는 게 이제 뭐 전반적인 컨센서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올해 영업이익 매출 말고 이익이 150조 전망이 나옵니다. 이야. 150조. 그러니까 우리가 IMF한테 빌린 돈이 210억 달러입니다. 그때 30조. 그러니까 210억 달러가 없어갖고 IMF한테 우리가 나라 경제를 맡겼는데 30조가 없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기업 하나가 1년에 영업이익 지금 100조를 올해 기대하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하고 반대로 반도체가 안 되면 이제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방금 언급하셨듯이 반도체 경기가 식어버리면 내수도 힘든데 수출마도 힘들어지는 이런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럽이나 일본은 반도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누가 이런 분석을 제가 칼럼에서 봤습니다. 한국은 열심히 달려서 미래 산업에서 일본과 유럽 선진국을 거의 따라잡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중국에 잡히고 있더라. 그렇죠. 그 분석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관련 얘기. 지난해 네. 7천억 달러 돌파한 수출 중에 대중 수출이 얼마나 되죠? 중국에 7천억 달러 중에 1,200억 달러, 미국에 우리가 1,100억 달러 정도 수출합니다. 20%에서 25%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나라 각각. 여전히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는 여전히 중국이고, 근데 문제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우리에게 정말 거대한 흑자를 안겨주는 나라였는데 이제 3년 전부터는 적자입니다. 이게 또 점점 커집니다. 예.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렇게 중국이 못 만드는 거 만들면 중국이 그걸 우리한테 사가서 조립해서 그걸 수출했는데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 그런 부분과 더 잘하는 게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요. 보완적 관계였다가 이제는 뭐 완전히 경쟁 국가가 됐으니까요. 네, 네. 미중 패권 전쟁, 특히 뭐 다자주의 시대가 저물고 보호 무역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뿐 아니라 교역도 아무래도 미국과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그래야 되는데 이제 뭐 중국과의 디커플링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심지어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는데 이제 끝났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속은 정치는 편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수록 중국의 1,200억 대 연간 한 170조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만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억 중국 시장을 뭐 떠날 시간이 왔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 더 공을 들여야 할 시간이 온 거죠. 네. 예, 예. 우리가 1년에 7천억 달러 수출하는데 중국은요. 1년에 무역 흑자가 1조 달러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마어마한 세계의 공장이고 옛날에 이제 운동화, 칫솔 이런 거 수출하다가 지금 이제 전기차나 스마트폰을 수출하는데 이런 중국이 10년 동안 우리한테 준 무역 흑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번 돈이 4천억 달러니까 거의 500조가 넘어 550조 정도. 예. 그러니까 식당 영업을 해도 단골 손님은 우리가 좀 우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굳이 이 글로벌 공급망이 바뀐다 해서 14억 시장을 우리가 먼저 떠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미국의 신뢰를 얻으면서 신뢰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그게 외교와 정치의 능력이겠죠. 그렇죠. 중국은 무엇보다 어느 나라보다 주고받는 걸 잘하는 나라입니다. 네, 네. 미중 그 관세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베이징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연초만 해도 미국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봤지만, 물론 중국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봤지만, 1년 지나고 보니까 여기 쉽지 않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12월 초에 공개된 미국의 안보 전략 NSS 이게 이제 우리 언론도 많이 받았고 미국 언론에도 큰 파장이 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잘해보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이제 베이징 방문하면 그 이후로는 이제 난타전을 끝내고 적당하게 두 나라가 서로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10년 전에 그 유명한 제조 2025, 10년 후 2025년에 10개의 기술력으로 세계를 제패하자 했는데 그중에 한 6, 7개가 세계 최고가 됐고 예. 미리 트럼프 대통령 어찌 보면 그걸 잘 내다보고 일기 때부터 중국을 이렇게 패권으로 누르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이제 뭐 전기차나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전자통신, 로봇, 드론, 우주항공 뭐 전부 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춰버렸고 맞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미국의 압박에도 생존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100% 추가 관세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네.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다. 미국산 콩 수입 중단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꼬리 내려갖고서 관세 그 유예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랬잖아요. 그 그게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 계층인 중서부 쪽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남은 카드가 별로 없고요. 네,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영국 신문들은 뭐 관세 전쟁 사실상 미국이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관세부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대법원 판결도 곧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빠르면은 다음 달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 안의 경제 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지금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달러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1년 동안 10%나 떨어지고 미 국채 금리가 안 내려오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뭐랄까 달러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말은
패권국가 미국이 그만큼 믿음을 잃고 있다는 거니까 패권국을 강화하려는 중국을 제치고 패권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방문 마치고 이달 중에 또 일본 가서 다카이치 총리와도 저 신년 정상회담 한다면서요? 네, 그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 나라현이어서 거기서 할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일정 안 나왔습니다. 일본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한 300억 달러 되니까, 네, 이게 뭐 40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년에 300조 수출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수출은 정말 많이 쪼그라들었고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정말로 일본한테 부품 받아서 조립해서 수출했는데 이 구조는 오래전에 깨졌고. 지금 일본과의 교역 정도가 5% 정도입니다. 베트남과 우리가 7% 정도거든요. 교역 비중이.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경제 세계 두 번째 대국, 세 번째 대국 하다가 작년에 이제 독일에 밀려서 네 번째 경제 대국으로 밀렸는데 그래도 물론 지정학적으로는 일본은 우리에게 뭐 당연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존재고요. 아마 지금 중일 관계도 안 좋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어떤 틈새를 삐집고 들어가서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우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럼요. 그런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또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이 수출은 네. 정말 여러 나라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한 곳에 쏠리면 우리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뭐 하느냐 하는데 사실 우리보다 힘없는 나라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게 경- 가야죠.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건강하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할까요?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는 누구 꼽아오셨어요? 네,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꼽았는데요. 네. 요즘 발언 기회를 부쩍 많이 늘리는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관련해서 이제 공천 헌금에 대해서 아주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돈 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등, 또 공천 헌금 사태 본질은 구태 정치다, 뭐 정치 개혁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DJ가 곡할 일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뜸했는데 언론에 조금 이제 민주당 건을 이제 해가지고 명분으로 조금 이제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뜬 인물 꼽았습니다. 네. 근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조국혁신당 글쎄요. 지지도가 워낙 안 나와가지고 2% 뭐 3%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예.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뭐 최창렬 교수님 자꾸 말씀 나눕니다만 정말 뜬 인물 고르기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잠깐 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동영 대표 만났을 때 수구 보수는 퇴보다라는 게 상당히 좀 라고 말했죠. 예, 라고 말한 부분이 좀 아주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에 딱 필요한 그런 쓴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살아계신 대통령이 지금 이명박, 문재인, 박근혜 세 명인데 참 우리 대한민국 어려울 때 좀 정파를 초월해서 이게 대국민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국가적인 어른 참 아쉽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이럴 때 좀 정파 초월해서 보수와 진보가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던져야 되는 건데 본인 또 처지가 또 그럴 수도 없는 처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참 어른이 아쉬운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메시지 내용만으로 보면 사실 하나만한 얘기예요. 수구는 퇴보다. 뭐 같은 말이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 자, 금주의 진인물 최창렬 교수. 그래서 이거 뭐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은 안 꼽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봐도 글쎄 뭐 수사를 이제 해봐야지 알고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실이 뭔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의혹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말이죠. 공천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이제 공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그동안 이제 많이 우리가 알려진 비밀 정도로 이렇게 치부돼 왔던 것들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아무튼 김병기 의원은 지금 단순하게 공천 헌금만 관련된 게 아니고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부인 배우자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과연 어떻게 민주당 원내대표를 해왔는지 그동안 참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강선우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됐을 때도 이제 보좌관들과의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공천군이 나오면서 둘 다 또 공교롭게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예. 그래서 참 민주당의 타격이 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준환장 금주의 신인물. 이해운 교육예산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이제 보고해서 알겠지만은 이미 많이 이미지에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안타까울 정도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툭툭 뭐 계속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요즘 뭐 진짜 갑질하면 되게 국민들 민감한데 그러니까요. 아주 센 갑질의 녹취가 나와서 참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본인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네. 우리 직진본능 직설하고 이제 국내 정치 주로 이야기하는 그 자리긴 합니다만은 예. 어제 정말 너무 깜짝 놀랄 뉴스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가서 몇 시간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왔다. 이게 미국이 대단한 겁니까? 베네수엘라가 정말 허술한 겁니까? 둘 다겠죠? 둘 다겠죠? 미국도 대단하긴 대단해요. 아무튼 베네수엘라가 아무리 지금 국가가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바로 이렇게 정밀로 그야말로 외과 의사가 집도하듯이 거길 딱 찍어서 체포해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살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폭격을 해가지고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딱 고기만 딱 찍어서 한다는 게 물론 오래전부터 이제 뭐 도상훈련을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했다 하더라도 이 국가의 이 물리력, 이 폭력, 권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예. 그걸 느끼게 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오늘 그리고 보니까 진짜 베네수엘라는 허술하구나.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그렇게 일반 잡범 끌려가듯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끌려가는 걸 보면서 물론 중남미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영향하에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걸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미 해병대 그 델타 포스가 이제 네. 작전을 주도했는데 한 명도 미군이 뭐 다치지 사상이 않았대요. 없다. 이거를 사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 화면에 나와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작전을 하는데 한 명도 죽지 않나. 참 일단 미국의 그 새삼스럽게 이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느냐 아니면은 손가락질 해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데 이게 국제법상 명백한 위법이죠. 위법이죠. 위법인데 뭐 국제 정치에서 그 위법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무슨 뭐 기소를 할 겁니까?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 못하죠. 네. 법적으로 그 위법인데 법적으로 대처는 못하지만 못하는데 그러나 평가할 때는 이거는 그래요.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자신들의 국가 이익 앞에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폭력을 다바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예요. 이런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 뭔가 공식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시진핑을 만날 때 뭔가를 이 부분에 얘기가 나올 텐데 저는 이제 이준석 혁신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떤 미국의 같은 마두로 체포 작전이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 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이번 작전을 중국이나 대만이 이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걸 악용을 해서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혹은 또 다른 뭐 유럽을 러시아가 침공할다 할 때 이때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입장 취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우리에게 맞아요. 화두를 던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아까 앵커 말씀한 것처럼 이건 국제법 분명히 위반이고 이게 침략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입장을 못 취하죠. 못 되죠. 예. 그냥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죠. 평가를 안 할 수밖에 지금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고 나왔는데 네.
이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이 문제를 논의한다? 논의 자체를 아예 안 되죠. 못하죠. 할 수가 의제로 채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될 수가 없는 노릇이고. 한중 관계에 또 관계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 얘기는 중국도 안 꺼낼 거고. 못 꺼내고요. 그거 묻지도 않을 거고. 저는 비공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에이,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입장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직접 거론하지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태도, 우리의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가질 수가 어려울 것 없다니까요.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지시한 건 딱 하나잖아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우리 교민들 교민 안전을 철수를 철저히 안정해라. 지키고 철수 조치를 잘하도록 해라.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평론가적 관점이나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 얘기를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는 없는 못하죠. 거예요. 전혀 이게 할 수 참- 없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정치 현실하고 그럼 공개 거론을 않더라도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 오면서 공개 거론 안 한다는 건 입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묵묵부답으로 일단. 가는 이거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입장 그렇다고 없음. 미국을 비판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고 참. 미국의 트럼프가 직접 한 건데 이거 비판할 수 없고 아니 또 좀 더 사실 거슬러 가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대해서도 예. 우리 정부가 그렇죠. 공식 입장을 명백하게 비난을 못 하잖아요. 얘기 안 했죠. 얘기 안 했어요. 그 지금 전쟁이 몇 년이 지속되었는데도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하여튼 뭐 참 의미심장한 건 아까 최진 원장 얘기했듯이 지금 강대국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들 막 해버린다. 네, 그렇죠. 이 금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면에서 네. 참 그 국제 정세의 불안 요인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그 국제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그런 행태를 보여왔죠. 이거 뭐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그렇게 어떤 평화, 정의, 자유 이렇게 투사해 왔던 거였죠. 미국은 항상 이래 왔어요. 과거에도 걸프전도 그랬고 이라크 침공할 때도 그랬고 예. 그런 게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너무 놀랍죠.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일이 터지고. 저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애매모호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확실하게 저는 반대했고 이 부분에 비판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물론 비판했죠. 그건 비판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과거의 사례보다 정말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뭐 미국 계속적으로 뭐 마약 예. 수출하고 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좌파 정부 어떻게 보면 극좌 정부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평론하는 사람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도 상당히 공개 입장은 표명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뭔가 상당히 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된 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공감대 형성된 입장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근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이 있어요. 마약 근절하겠다. 부패 국가다. 우린 공격한다.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함정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이 사상되고 그랬었는데 미국의 명분은 마약과 부패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 또 하나.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 지금 이 베네수엘라가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남미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차단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대단히 커요. 지금 이게. 커요. 예. 그리고 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거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태가 어떻게 지적될지 상당히 오리무중인 게 예. 뭐 트럼프는 아주 명시적으로 우리가 그 베네수엘라를 이제 거의 다스리겠다는 식인데 그러나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을 이행받은 부통령은 유일한 대통령이 마두로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여전히 그렇고 전 군에 대한 지금 소집령을 내리고 있고 뭐 이런 양상이라 이게 아주 상당히 장기적인 어찌 보면 그 심각한 내전 상태로 갈지도 몰라요. 갈 수도 있고 이게 또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예, 예. 미중 관계가 또 굉장히 갈등을 빚을 수 있는 하나의 논거를 제시하는 거고 또 하나가 콜롬비아도 문제예요. 네. 콜롬비아가 인접한 국가인데 콜롬비아도 마약이 아주 극성을 부린 나라거든요. 미국에 많이 팔고 이런 나라 유입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콜롬비아도 차제 미국이 완전히 그 앞마당을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조만간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오겠죠. 좀 상황이 또 달릴 중국은 이미 거라고 공식 봐요. 입장을 밝혔어요. 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이 논평을 하면서 한국이 베네수엘라에 닮으면 안 된다는 표현을 쓰는 글쎄요. 것을 공식 논평으로 내놓았는데 참 저는 참 그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7천억 달러 수출해 갖고 세계에서 5번째 뭐 이런 나라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 어떻게 베네수엘라하고 그렇게 얘기를 이거 합니까? 국민의힘의 그 논평이 이 뭐 이제 좋게 봐서 아주 좋게 봐서도요
감수성 자체가 떨어져요. 이 상황 자체 뭐 정무적 판단이라고까지 얘기할 것도 없고 도대체 상황을 보는 인식 자체의 수준이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여기다 비유를 하는지 우리나라를 그 비유가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단순히 수준을 떠나서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이해가 안 그런데 오래전부터 정말 연로하신 분들 네. 옛날 그 6.25 한국 전쟁의 그 아픔을 몸으로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한국 이러다 베네수엘라 돼 이 소리를 거의 그냥 옛날에 많이 습관어처럼 하죠. 네. 하셨거든요. 네, 많이 했죠. 그 인식을 깨도록 노력하는 게 보수가 진짜 할 일이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인식을 그대로 발휘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국제 문제에도 말이죠. 그런 어떤 수구적이고 극우적이고 퇴행적인 사고가 그대로 투영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걸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여부 이런 걸 떠나서 도대체 사고 자체가 완전히 과거에 이렇게 가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이 베네수엘라 얘기가 문재인 정부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들이 야권 진보 정당 공격할 때 걸핏하면 쓰는 게 그러니까 퍼주기 하다 보면 뭐 퍼주기 하다 보면 베네수엘라 된다. 예. 뭐 되게 많이 맨날 했어요. 그랬어요.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 그 드신 얘기가 또 나온 연로하신 거예요. 분들은 지금 귀에 익숙한 거예요. 이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이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은 전략이 없어요. 냉철한 판단도 없고 그냥 오직 이제 분노, 감정적인 뭐 저우주 섞인 발언만 있기 때문에 참 뭐 귀담아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분노가 뭐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도 명확하지도 않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노할 수 있는 뭐 자기들이 국민의힘이 그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그거를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 되는 건데 스스로들이 전혀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또 아까 뭐 네. 최창렬 교수께서 그 정말 구시대적 그런 그 국제 정세적 관점에 빠져가지고 뭐 그런 표현이란 쓰셨듯이 일부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 아주 젊은 층에서도요. 이번에 쿠팡의 그 개인정보 유출 네. 사태 공격하는 걸 두고 이건 중국의 알리테무 키워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그러니까요. 음모론을 또 편대요. 도대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중국 도와줘서 이게 한국 공산화 시키려는 거라는 식의 논리로 간다는데 이게 저는 그 두뇌 구조가 정말 희한해요. 뭐 우리 이해할 수 없죠.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싫고 20대가 굉장히 보수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아이고. 그 참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말이죠. 보면은 연말 연초 유튜브 보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진핑이 이재명 대통령 급 호출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다를 주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니 때문에 병원 이렇게 다니고 인천이나 경기도 뭐 이렇게 교회 다니보면 프랭카드가 부쩍 많이 듭니다. 중국을 맹비난하는 그리고 부정선거론을 다시 지피는 한 3년 4년 전에 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프랭카드가 쫙 다시 깔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왜 최근에 그 뭐 법 관련해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허위 조작 정보 이제 뭐 예, 거 정보통신망법 일부 거기에 이제 뭐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그건 어떻게 좀 보완을 하더라도 그 과도한 그런 그 중국 조작 같은 거 그건 어떻게 처벌하는 게 그쪽으로 저는 성사시켜야 될 것 같아요. 유튜버 극단적인 유튜버들이라든지 허위 조작 누가 봐도 허위 조작이라고 느껴지는 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이런 것 때문에 몸짓하긴 한데 예. 그런 걸 최소화시키는 범위에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기 나온 김에 뭐 말씀드리는 건데. 장동혁 대표 지금 결사 옹호위하고 있는 이렇게 강성우파들이 좌표들이 말이죠. 점점 좁혀져요. 전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뭐 경제를 공연 지금은 이제 오세훈 시장까지 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이제 무차별적으로 윤단 폭격을 가는데 이게 지금 선거를 지방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연 확대, 중도 확장의 첫 행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지도 그렇고, 저는 뭐 이 장동혁 대표의 생각, 구상 이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좀 되는데 이제 역설적으로 그런 계속 측면에서 일관되니까. 이해가 돼요. 이점 좀 알 것 같아요. 자, 1시 30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추운 주말이었지만 새해맞이 징검다리 연휴로 나들이 차량들이 평소보다 많이 떠났던 한 주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면서 오전 내내 수월했던 고속도로도 상행선을 중심으로 점차 붐비고 있는데요.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스키장 등이 몰려있는 면원에서 둔내터널, 횡성에서 새마을 쪽으로 긴 구간 답답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도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내촌 부근으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신평 분기점 도로를 막 진입하면서부터 잠시 주춤하다가 휴양시설이 몰린 동곤지암 일대로도 속도 뚝 떨어지고요. 중부 내륙선 양평 쪽 괴산 부근 2km 구간 꽉 막힌 정체는 1차로 사고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감곡부터 여주 분기점 쪽으로 12km 구간 이번 시간 들어 차가 가장 많이 늘어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는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인데요. 아까 이해운 전 의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진우 원장께서 근데 거기에 관련된 얘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보수를 쪼그라들게 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한다. 이해운 발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진정한 탕평이나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수의 시각입니다. 이번에 이해운 전 의원을 이제 장관을 내정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해운 전 의원이 뭐 제가 봐도 청문회 통과를 떠나서 전 뭐 장관 임명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너무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해운 전 의원의 이 이슈가 아무에도 도움이 안 된 쪽으로 간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의도는 굉장히 선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나 취지는 좋았는데 그 취지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 지금 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장철민 의원이나 또 이제 박홍근 의원도 얘기를 했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민 여론이 아마 이 부정 여론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이 부분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 쓸데없는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됩니다. 사실. 네. 네. 최진우 원장은 금주의 한마디. 올해가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붉은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에서 붉은 말의 해다 올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붉은 말처럼 대도약을 해로 삼자라고 얘기를 말씀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신년 메시지 냈어요. 옥중에서. 그래서 그분도 붉은 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처 입은 적토마처럼 우리도 거침없이 새해 달리자 파이팅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붉은 말인데 한 사람 대도약이고 한 사람도 싸우자 다른 건데 참 아직도 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적토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적토마인데 이 적토마라면 자주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 관우가 탄 말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여포가 탄 말입니다. 관우가 탔다는 역사는 아무 동탁이 여포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포 알려진 얘기인데. 아주 무지막지하고 괴팍하고 술 좋아하는 여포가 탔던 적토마기 때문에 적토마 얘기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네. 같은 말을 놓고도 이렇게 참 보는 알겠습니다. 게 아니라. 전반부의 금주의 진인물로 김병기, 강선우, 이해운이 꼽히는 걸 보면 지난 일주일 연말연시에 민주당은 매우 곤혹스러운 한 주를 보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방금 이해운 지명자에 대한 우리 최창렬 교수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뭐 갑질 논란에 뭐 투기 논란에 이런 것들이 일기 전까지는 괜찮게 보셨다는 거죠. 저는 이해운 약간의 장관 발탁은 의미가 있다고 나쁘지 보죠. 않다고 봤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 가지 뭐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한 얘기도 저도 들은 건 있어요. 다만 어깨너머로 들은 얘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전 내정했다고 봐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있는 거 있다. 그리고 특히 탄핵에 대해서 뭐 영 이해가 안 가는 태도를 취해 왔어요. 그런 거 알지만 어쨌든 보수 통합이라는 중도 보수로 가겠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해서 저는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 평가가 나올 줄 알았어요. 나름.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갑질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아 이거 좀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투기 얘기 또 나오고. 그러면 아무튼 이 갑질이나 그렇죠. 투기 네. 논란 이전에 일단 발탁해서 지명한 거 그리고 거기에 수용한 것까지는 최진 원장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주 위험스럽게 봅니다. 논리적인 말씀을 최 교수님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민 정서인데요. 과거에 했던 말인데 너무 강도가 셉니다. 너무 세요. 그리고 그게 생생하게 반복적으로 녹취를 틀어주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을 거고 거기다가 여기만 해도 정말 아슬아슬한 마지노 수준인데 후속타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논란 이전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야권 인사를 발탁해서 증명한 것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냐고요. 긍정적으로 보죠, 당연히. 저는 뭐 유승민 총리 기용 시도한 것도 시도한 그렇고 것도. 권오울도 그렇고 네. 이해운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건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후로도 이런 유사한 통합 인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다만 그 사람에게 별개의 자질 논란이 튀어나오면 그것도 별개로 검증해야 되는 거죠. 제 말이 그 말인 예.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의미를 가지고 논의하는 뭐 정책적 차이점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정책 조율이 될까 뭐 이런 논란을 사실 이어가야 되는데 그거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이게 뭐 갑질이다 투기다 이래버리니까 네, 완전히 그 판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장 개정에 별로 동의를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 말이요.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또 정권에 따라서 자기 그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거 전혀 다른 전혀 다른 거라서 얘기죠. 이건 제가 볼 때 개인적 자질에 대한 얘기가 어려울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니까. 자질 문제 말고 원론으로 돌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민님이 공경하는 게 어떻게 정치적 가치나 철학이 전혀 다른 사람을 하루아침에 데려갈 수 있겠냐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아니 모든 게 가치와 철학이 다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데 전혀 다른 말이죠. 가치와 철학이 전혀 다른 사람을 영입하는 게 통합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죠. JP를 데리고 옵니까? 김정필을. 그리고 김정필 대통령이 다시 통합할 때 두 사람 DJP 할 때 나는 옛날에 했던 5.16 쿠데타 잘못했노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전혀 생각이 다를수록 정책 노선이 다를수록 대책점이 있을수록 좀 데려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잘했는데 이런 이제 개인적인 자질 문제가 튀어나오는 것이 조금만 고통스럽죠. 한마디를 덧붙이면 뭐 철학과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 예. 만나서 대화해야 절충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그게 절충 통합인 거죠. 뭐. 그리고 예, 절충과 타협을 해야 정책에 진전이 생겨요. 네. 그렇죠. 서로 철학이 다르다고 절충할 생각 없이 서로 방향이 다르다라고 서로 비판만 하면 정책이 진전을 진짜 못 없는 해요. 거죠. 그렇죠. 타협하고 절충하면 정책에 진전이 생기거든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국민연금 개혁 아닙니까? 결국 15년 전, 20년 전에 하던 그 몇 퍼센트를 요번에 똑같이 한 거예요. 글쎄요. 그럼 15년, 20년 뭐 한 겁니까? 그게 서로 방향 다르다고 욕만 하고 절충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 김중건 비서실장, 초대 비서실장. 썼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한동 의원 국무총리 쓰고 그리고 더하죠. 이한동은 민정당 세력이었고 전혀 다른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거 문제 없었잖아요. 전 그래서 처음엔 대단히 여러 문제 다른 것보다 탄핵과 계엄에 대한 이해운 전 의원의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까지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거는 좋다 본인이 쳤어요. 반성 표명을 하니까. 입장을 해야 한다라고 했단 요구했고 말이에요. 그것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게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판이 이건- 완전히 달라져 이건 버렸어요.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이제 그 보좌진 인턴 직원한테 이제 그 거의 막말에 가까운 폭력에 가까운 그런 이제 얘기가 꽤 오래되긴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또 그런 대로 이슈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데 또 투기 의혹이 터지고 그러게 다른 게 말이죠. 또 이건 제가 그때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 정부가 그렇게 옹호할 이유도 없어요.
그건 여론 예. 역조 형성된다면 그건 절대 그리고 그건 맞지 이게 않습니다. 이 야권 쪽에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 야권 쪽에서 이해운 전 의원의 과거 문제점들을 더 많이 알고 있을 더 것이고 많이 계속 나오겠죠. 또 뭐가 터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5번 공천했지 않습니까? 이해운 의원을. 근데 저는 역으로 말이죠. 그때 막 이해운을 통합인사를 발표했을 때 반대로 국민의힘이 야 세상 이럴 수가 있냐라고 비판을 딱 한 다음에 그러나 일단 장고나 갔으니 정파를 초월해서 거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잘 해보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는 오히려 한국 정치의 그런 멋진 모습을 다시 아유, 해야죠.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신 것 같고 근데 아니 그날 과거에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날- 사회진영으로 갔을 때 아니, 그날 국민의힘 제명해 버렸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당에서. 지금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이번에 보인 반응을 보세요. 대단히 직자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2-3시간 만에 제명했거든요. 네. 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주 정치를 감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자신의 당에서 5번 공천하고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을 이렇게 3시간 만에 제명할 수 있냐. 어제 제가 쓴 표현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 장관 지명하면서 우리는 확장 재정이 기조지만 좀 신중하게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나는 해석해야 한다고 봤고 네. 국민의힘은 마땅히 우리 당에 있다 저로 간 거 좀 아쉽긴 하다. 그러나 가서 확장 재정 좀 기조를 제대로 좀 잡아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그렇죠. 이런 게 멋진 정치인데 그 정도 되면 아유, 우리나라 정치 그거 어디서 어떻게 기대합니까? 너무들 많이 기대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건데 왜 국힘은 그렇게 통합행보를 못하는지 모르죠. 이를테면 강남이나 서초구라든지 대구 경북은 공천은 무조건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공천이나 영입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들 두루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장도영 대표가 할 수 있죠. 그거에 진짜 외연 확대지 비슷비슷한 색깔 비슷비슷한 사람들 영입하고 만난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또 거죠. 장동훈 대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는 거죠. 진짜 저도 지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보수 걱정하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을 만큼 참았고 네, 기다렸다라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그 발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자꾸 계엄 계기 꺼내는 건 정치적 저의가 있다라고 글쎄 그렇게 공격하고 직격을 했더라고요. 나경원 의원도 또 오세훈 시장 공격하고 그래 나경원 의원,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장동혁 대표 이분들이 그냥 서로 그냥 약속이 난 듯이 그 말에 대해서 직격을 하고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강성 기조를 움직인 사람 3사람이다. 국힘, 강성오빠, 삼민방 해서 장경욱 대표와 나경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정의원 사무총장. 장동혁과 나경원은 같이 서울부터 동기지만 같이 또 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훨씬 더 긴밀한 서로 인적 관계가 있고 거기다가 정용 사무총장, 모든 선거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3사람의 트리오가 엄청나게 강력해서 거의 이번 지방선거 공천이나 모든 걸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바닥에 돌고 제가 오늘 사실 오기 전에도 누구를 만났어요. 전직 국회의원 했던 분인데 그 부분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장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 사실은 뭐 나경원 의원으로 이거 갈 가능성이 뭐 아주 매우 높다. 나경원 의원이 그 얘기 비슷한 얘기 했어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 얘기를 했다고요. 그 얘기는 했는데 이미 게임 끝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원 70%를 그렇게 관철시킨 거군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신년부터 비판하는군요 오세훈 그리고 시장.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인적 쇄신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의식하고 한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오세훈, 박형준 이런 분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다. 배제하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나마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자르고 다른 후보로 세운다. 강성 후보 세우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인적 쇄신이라는 말을 갑자기 나올 이유가 그러면 선거에 이길 수 있다. 뭐 그렇게 아니, 생각이야. 저는 여러 번 이 자리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진다.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사람 강성우파들을 포위해야 내 다음 대권이라는 후일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 대표를 이해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으면서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워낙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뭐 구속영장 청구 20살 때 나온 그런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워낙 이 장 대표의 생각이 아주 일관돼요. 예. 가끔 발언이 조금씩 중도 확장 얘기가 나오긴 나옵니다만 바로 이내 복원되거든요. 예. 그럼 제 말씀하면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강성으로 가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글쎄,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안 되는 되는데 거죠. 네.
그게 패착이란 얘기죠. 제 그건 다 말은. 알고 그건 뭐 우린 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패착 중에 패착이죠. 윤석열 집권하고 그 이준석 몰아내고 뭐 계속 그쪽으로 같이 달리다가 총선 참패하고 아무리 둘러봐도 방법이 없으니 심지어 자폭수 계엄까지 해서 글쎄 말이에요. 망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가는 뭐 거죠. 다가오는 선거마다 뭐 100이면 100 연패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그래요. 내가 며칠 전에도 그 질문을 던졌는데 지방선거 이도저도 지고 어차피 질 거라면 좋은 사람 심을래 아니면 확실한 내 사람 심을래 라고 해서 후자를 택한 걸로 글쎄요. 확실히 잡았다는 거죠. 이해한다니까요. 예, 근데 예. 그게 패착이라는 거죠. 그게 아마 장동혁 대표 스스로에게도 패착일 거예요. 제 말이요. 네, 아니 근데 순전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좀 그럴듯할 수도 있겠다. 어차피 지고 어차피 한다면. 망하는 길은 우리는 가는 지금 거죠. 보수라 국민 전체의 관점에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의 관점에도 생각했지만 장 대표의 입장만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정책 입지 순전히. 예, 네. 순전히. 그것도 제가 볼 때 이거 망하는 길로 망하는 가는 길이죠. 거예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장 대표가? 지방선거 졌는데 유지가 될까요 지도부가?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강성을 심어난다 하더라도 안 돼요. 대한민국 정치 구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에서. 근데 저도 정치판 한 복판에 있다 보면은 정말 자기 완전 팬덤 그룹 있잖아요. 강성 호위 그룹 없으면 그냥 바로 밀려납니다. 아니 근데 강성 호위 그룹이 없으면 밀려난다는 것도 예. 이제 진부한 논리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저 예. 그 두 분하고 벌써 지금 몇 달째 몇 달째 똑같은 이러고 얘기를 있네. 반복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 또 그만하시죠. 하면은 청취자분들도 이제 다 알아들었어 하실 알아들었으니 거예요. 그만하시고요. 그러실 것 아까 같아요. 그 언급한 김병기 강선우 의원 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정말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요. 예. 뭐 돈을 받고 또 이거 몰면서 하소연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걸 또 녹음을 하고 너무하고 그 다음 날 회의에 일부러인지 아무튼 불참을 불참했고 하고 공천됐고 강선 의원은 자기는 영향 없다고 하더니 정작 그 회의에서 공천 줘야 된다고 발언한 게 확인되고 이거 아주 문제투성이에요. 처음부터까지. 이거 녹음하고 나서 녹음할 때는 이제 이게 자기의 어떤 이제 결벽을 입증하려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녹음하고 난 다음에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로 나타난 그러니까요. 정황들은. 그 다음 날 바로 단수 공천이 됐잖아요. 그 지금 말씀처럼 강선우 의원이 주장을 했고 이 사람 공천해야 된다. 그리고 그 김병기 당시 그 공관위 간사가 이거 컷오프 유지해야 된다. 근데 전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에 그 김병기 간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네. 근데 어제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녹음까지 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는 아주 이건 흥망이 많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근데 녹취록만 나온 걸 보면은 사실 김병기 의원도 할 말은 있어요. 내가 하지 말자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대목인데 그렇죠. 이후가 이제 조치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다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녹취록 말이죠. 사실 이혜훈 의원 전 의원은 이 녹취록도 몇 년 된 거, 7, 8년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보통 우리가 문제 있다 녹취를 만약 하더라도 1, 2년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오랜 글쎄요. 세월 동안 뭐 7, 8년 동안 갖고 있다는 언젠가는 야 이걸 보면 정말 국회의원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혜훈 의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혜훈 전 의원? 예. 넘나든 아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사적 심부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여야 의원들 자유로운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작심하고 보장을 터뜨리면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차 타고 가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좀 가지고 와라. 사적 심부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다가 겨울에 아직 호떡 있는데 좀 잠깐 가져다 주지. 이거 사적 심부름인 겁니다.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고 김병기 그다음에 강선우 얘기하다 왜 갑자기 또 글로 가시죠? 아니 그리고 사적 심부름 얘기 지금 이게 다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강선 의원이라 다 이게 사적 관계. 이혜원 의원은 이제 이혜원 의원도 넘어갔고 특히 김병기 의원 얘기. 김병기 의원도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이게 더 심하잖아요. 사적 심부름인데. 그거 이제 자기 아들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건 있었고 여러 가지가 게다가 있어요. 이제 강서구에서 구의원들한테 돈 받았다 돈 받았다가 돌려줬다. 돌려줬는데 그 탄원서가 이재명 대표한테 갔는데 정작 김병기 의원한테 갔다. 네, 그런 이것도 부분이 지금 다 상당히 큰 이상- 문제예요. 그런 부분은 참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부분을 관리하는 그 위원장이었는데 예, 근데 위원장한테 온 거예요 그게. 자기 문제인데. 자기 문제인데 그건 이제 이게 지방선거가 아니고 총선 때입니다. 총선 때요. 시기도 좀 그러니까 다른데. 그래서 이런 의혹은 이제 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여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특검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데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생각하세요? 특검은 조금 이거 좀 보고 네. 왜냐하면 일단 광수로 넘어갔어요. 광역 공공수사대 거기 마포인대로 넘어갔는데 이거 좀 본 다음에
본다. 그한 며칠에도 보고 일단 수사 하는 진행 상황을 본 보고 다음에 그때 특검 이게 영 경찰이 못 있겠다. 그 말씀은 상황 봐서 또 특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 만약에 경찰의 수사 아이고. 미진하면 뭐 하는 거죠 뭐. 이거 완전 이게 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전제가 그 경찰청 수사대가 이 문제를 감당이 어렵다. 정권의 문제이기 아니 때문에. 그러면은 정권의 한동훈 문제가 전 살아있는 권력일 수 대표 있습니다. 측은 진정우 의원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 특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 개인 의원의 비리는 이것도 특검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한동훈 경찰의- 대표는 또 그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특검으로 다갈 수는 없는데 이건 뭐 이게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전 아무튼, 방점이 경찰 수사 지켜보고 하자는데 이 방점이에요. 저는. 김병기 강선우 의원 건은 워낙 그 사안이 중차대하고 커요. 네.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정치권에 통일교 특검 얘기가 저기 있고 그다음에 3대 특검 묶어서 종합특검도 종합특검이 있죠. 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민주당이 예. 신년에 제1호로 하겠다라고 네. 좀 공언했는데 이미 양상이 확 바뀌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게 신년 첫째 주에 아마 민주당 목소리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달라질 수 없을 있어요. 거예요. 그 특검 종합특검, 이제- 통일특검, 그다음 이 강선우, 김병기 특검 이거 어떻게 피해가기 제가 쉽지 볼 않을 때- 거예요. 그 진짜 하나 얘기. 최진호 원장이 그때 뭐라면 통일교 특검 반대했잖아요. 받아줬잖아요 민주당이. 이거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갈 수밖에 없어요. 특검이라는 게 좋다는 게 상당히- 아니라 예. 결국 민주당도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 안 된다고 계속 그러다가 전 특검 얘기했어요. 받아야 된다고. 근데 통일교 특검 받았잖아요. 어쨌든 그 신천지가 들어왔죠. 논리면은 정말 다 특검해야 되겠네요. 한 10건은 해야 되겠네요. 이게 왜냐면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이해운도 특검해야 되는 것도. 이해는 아직 뭐 특검 수사. 그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계. 한동훈 당 게시판 사건 그 얼마나 복잡한데요. 당원들을 조직하고 움직인 그렇게 건데 억지 쓰시면 안 당계 되고. 특검해야 되고. 최진원 양 지금 그 얘기는 물타기이고요. 물타기가 그건 좀 억지예요, 억지. 많이 나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평소 추진 논의답지 않은 얘기라고. 아무튼 이미 현안에 올라 있는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에 네. 김병기, 강선우 건은 하나의 그 잠재 쟁점이지만 그렇지. 상당히 유력하게 떠오를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본 저도 거예요. 그렇게 봐요. 이거 만만치 않아. 이 사건 자체가. 일단 뭐 악재보다도 신속한 대응이 문제인데 일단 김병기나 뭐 강선우 같은 경우는 당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죠.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강선우 거고. 의원 제명한 것도 빠르게 네. 했는데 일단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뭡니까 감사를 좀 하고 있는 감찰단 거야죠. 보고 그다음에 빨리 그 결론을 내려야 안 되면 되는데요. 저 민주당이 특검에 대해서 굳이 인색할 거 없어요. 이럴 때 당당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네. 경찰 수사가 지금 속도 있게 하는데 만약에 대충 하거나 이렇게 얼렁뚱땅 할 경우는 그렇죠. 엄청나게 후폭풍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아주 속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인 입지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강도 높게 할수 있어요.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또 상황 봐서 특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정말 근데 특검이 역을 떠나서 특검은 이게 집권 세력이 집권초라고요. 예. 예. 게다가 이들이 실세라고 사실 강선우 의원도 친명이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는 분이고 예. 또 김병희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고요. 아니 근데 실세 중에 실세. 실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국민들 여론을 봐야 돼 항상. 네. 민심의 소재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특검을 한다 안 한다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 이러니. 일단 기본적으로는 특검 반대론자고 이 여야를 막론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할 경우는 특검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 뭐 내란처럼 이런 경우 외에는 기본적으로 내란은 특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특검 15개 사례 별로 대부분 용두삼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나 너무 많은 돈이나 국민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 예. 득보다 실의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예. 저는 아니,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최준 원장 말씀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연초에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민주당에 생긴 이 대형 악재들이 이 특검 전국 전체를 매우 꼬이게 만들고 있다.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그 정도까지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진분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준 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임재범이 부른 비상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